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이제 곧 장가갈 나이인데 아직까지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네요. 좋은 짝을 만나 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가도 가족들과 떨어져 살 것을 생각하면 그게 왜 그렇게나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님과 할머니 가까이에 집을 구해 지내지 싶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의 부모님들을 자주 만나 뵙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꿈이 있답니다. 저는 제 나이 27이 되던 해에 인천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작은 건물 안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곳은 저의 첫 직장이면서 현재까지도 착실하게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다. 또 가능하기만 하다면 앞으로 쭉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 직장이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직장에 입사를 하기 전까지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런 저의 취업으로 저희 집은 잔치가 열렸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할머니께서도 취업한 당사자인 저보다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취업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간 취업이 되지 않아 고생했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나 좋아하시는데 그간 제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백수로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마음을 쓰셨을까요? 그럼에도 조급한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으시고 요즘 다들 그렇다며 조급해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던 부모님께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드디어 직장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그런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부모님과 할머니의 그런 말씀들이 감사한 일인 줄도 몰랐답니다. 아마 취업 준비생 시절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사람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저는 정말 예민한 자식이었습니다. 제가 모자라고 부족해 안 되는 것을 세상 탓, 남 탓을 하며 도리어 날카롭게 굴기만 했었지요. 그걸 반복하다 마지막에는 극심한 우울증이 오기도 했었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백수 생활에 적응이 돼서 몸이 편안하긴 했던 건지 평소에는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우울함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상관없는 순간에 불쑥불쑥 찾아오더군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건조대에 널다가 불쑥.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불쑥.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말이에요. 물론 그런 순간들보다 훨씬 더 훅 다가오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때쯤 편의점에 뭘 사러 간다든지 할 때가 특히나 심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좀 큰 규모의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정장이나 유니폼을 입고 점심때에 맞추어 밖으로 나온 직원들을 볼 때마다 편의점 유리에 비친 저의 모습이 창피하게 느껴졌거든요. 슬리퍼를 대충 신고 반바지에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아이스크림 따위나 물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들과 상반되어 보이면서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었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저 혼자만의 우울이었으면 됐었는데 저는 어리석게도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했었습니다. 그날 밤은 모처럼 가족이 다 함께 저녁을 먹는 주말이었고 외출하셨던 어머니 아버지께서 두 손 가득 삼겹살이며 쌈채소를 사서 귀가하셨었죠. 오늘 저녁은 삼겹살 구워 먹자. 싱글벙글한 얼굴로 제 앞에 자랑스레 삼겹살을 꺼내 보이는 어머니를 저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히 말을 툭 던졌습니다. 갑자기 웬 삼겹살? 말에 가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툭 뱉어버린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그런 말투로 얘기하는데도 어머니께서는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네 아버지 월급날이었잖아. 그 주에 먹으려고 했는데 너 없어서 이번 주로 미뤘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파김치도 담갔어.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지?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에
어떤 의미와 애정이 담겨 있는지 빤히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런 말을 들으면 심술이 먼저 고팠습니다. 속이 꼬일 대로 꼬인 이상한 자식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신경 써서 하신 뒷말들은 싹 다 잘라먹고 가장 첫 번째 문장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 지금 취업 안 되는 아들 앞에 두고 월급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야? 나 안 먹어.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말했던 건지 정말 저도 저를 벌하고 싶을 지경이네요. 그러고 있다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당황하시는 어머니와 그 앞에 서서 안 먹는다고 성질을 부리는 저의 곁으로 할머니께서 다가오십니다. 씻어서 가져오신 상추로 저의 뒤통수를 철썩 내리치시며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놈의 자식아. 썩어 문드러질 놈. 어디 어미한테 되지도 않는 말로 버럭버럭. 이 할매한테도 그리 해보거라. 어디 해봐 이놈아. 애비야, 승원이 이 자식은 밥 먹을 자격 없으니 밥그릇 싹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저는 나이 26을 먹고도 입이 오리 주둥이 마냥 길게 튀어나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께 혼이 나면 늘 나오는 버릇이었어요. 그대로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실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하하호호 웃음꽃이 피면서 고기 굽는 소리가 지글거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왔어요. 고기 굽는 소리가, 냄새가 매혹적이어서 그랬느냐고요? 그게 아니면 삼겹살을 먹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후회했느냐고요? 아니었습니다. 평일 점심에 병원 앞을 거닐 때처럼, 빨래를 건조대 위에 널면서 졸린 햇살을 느낄 때처럼 내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던 것이었죠. 괜히 컴퓨터를 켜 취업 사이트에 접속해서 제 이력서를 읽고 또 읽어봅니다. 뱃속엔 이미 꼬르륵하고 난리가 났지만 제 이력서를 열람하고도 연락을 주지 않는 수많은 기업들의 목록을 보고 나면 문을 열고 슬금슬금 그 밥상에 합류하는 것도 양심상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공부한다고 돈 가져다 쓰고도 번번한 직장 하나 없는 제가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힘을 내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복돼지 밥 안 먹고 여기서 뭐 하는겨? 얼른 나와 밥 먹어. 굶으면 큰일 나 우리 승원이. 그건 바로 저희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늘 맞벌이 하시느라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어렸을 적부터 저를 업어 키우신 건 할머니셨거든요. 뽀얀 국물에 밥만 말아 먹여도 복스럽고 맛있게 잘 먹는다고 식탁 위에 반찬이 죄다 나물에 김치밖에 없어도 투정을 한 번 안 한다고 할머니는 저를 복돼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단 1초도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별명을 싫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별명이라는 것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 애칭에 담겨있는 오랜 사랑을 알기에 저를 돼지라고 부르냐며 서운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좀 덩치가 있는 편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90kg를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제 덩치가 그렇게 된 건 어릴 때부터 먹어도 된다는 말이면 쇠라도 씹어 먹을 기세로 잘 먹어온 탓인 것 같아요. 학교 급식으로 나온 나물 반찬들을 먹기 싫어 인상 찌푸리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살을 빼지 못했어요.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온통 먹을거리, 먹을 핑계 천지였으니 살이 빠질 리가 없었죠. 친구들은 집에서의 제 별명이 복돼지라는 것을 알고 크게 공감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살이 빠지기 시작한 것은 군에 입대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거기서 운동을 좋아하는 선임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계속 저한테 운동을 같이 하자는 말을 하고 하기 싫은 걸 자꾸 시키는 선임이 죽도록 미웠답니다. 초반의 분위기로 봤을 때 저는 그 선임에게 제대로 찍힌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 달라진 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뚱뚱하고 물러 터졌다는 이유로 나쁜 것들에게 표적이 되기 쉬운 저를 괴롭힌다는 명분으로 지독하게
억지로 운동시킨 그 선임 덕분에 저의 군 생활이 편안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겉보기에 저는 누가 봐도 그 선임에게 딱 찍혀버린 그 선임 전용 괴롭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선임 덕분에 제가 악명 높은 그 누구에게 한 번도 괴롭힘 받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몸을 얻는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쨌든 그 착하고 고마운 선임이 전역을 했을 땐 저는 덩치는 비록 여전했어도 게으름의 상징인 뱃살은 쏙 들어갔었고 어깨와 팔다리도 제법 튼실한 근육맨이 되어 있었답니다. 더 이상 저를 억지로 운동시키는 사람은 없었지만 남은 군 생활 동안에도 운동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할머니께서 참 좋아하셨었습니다. 군에 가서 걱정을 한 보따리 했는데 보내기 참 잘했네. 속이야 타들어갔었다지만 늘씬하니 장동건이 돼서 돌아왔네. 사실 살이 많이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덩치는 여전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도 할머니와 부모님의 눈에는 제가 살이 무척이나 빠진 것처럼 보이셨나 봅니다. 아무래도 옷을 입으면 항상 툭 튀어나와 있던 얄미운 뱃살이 쏙 들어갔던 게 가장 큰 부분이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날씬해진 것도 절대 장동건이 되지도 않았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니 기분이 째질 듯 좋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즘 유행하는 운동인들처럼 멋지게 조각 같은 근육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봤을 때의 저는 제 눈엔 아직도 여전한 복돼지입니다. 그렇게 복돼지가 전역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두 분이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한 상 가득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살이 빠져 걱정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과 상황이 마냥 웃기기만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밥상을 앞에 두고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느라 혼쭐이 났었답니다. 눈물을 참느라 그 맛있는 음식들을 꾸역꾸역 삼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할머니께서도 어머니께서도 그리고 아버지마저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시며 억지로 눈물을 삼키기 바쁘셨으니 말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들도 지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 하나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잊혀진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저를 괴롭혔던 것들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말 한마디에 거짓말처럼 엄청난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말이에요. 그처럼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저희 가족은 좀 더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바쁘게 밤낮 없이 일하시던 아버지께서도 이젠 매일 저녁마다 퇴근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3교대 근무를 하시던 어머니께서도 낮 근무만 하는 곳으로 이직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마다 다 같이 집에 모이니 그게 무척이나 낯설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할머니께서는 종종 식사를 하시다 말고 노래를 한 곡씩 뽑기도 하셨답니다. 할머니의 간지러운 그 노랫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몽글몽글 했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마침내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드디어 저를 직장인으로 만들어준 그 회사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집에서 잔치를 열고 회사에서 환영식을 받으며 기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첫 명함이 생겼을 땐 제일 먼저 할머니께 명함을 드렸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명함? 이런 걸 벌써 네가 가져도 되는 거야? 우리 복돼지 성공했네. 일 잘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나 받는 명함도 생기고 우리 손주 다 컸구먼. 할머니께서는 명함이 대단한 사람만 쓰는 것인 줄 아시고 깜짝 놀라며 좋아하셨었죠. 당황하면서도 기분 좋은 웃음을 숨기지 못하시는 그때 할머니의 그 표정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학창시절 참가상이나 장려상만 받아와도 상장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기뻐서 저를 업어주시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토록 순수하시던 할머니께서 아들 집에 함께 지내며 어린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나 직장인 되길 정말 잘했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그렇게 제게 또 한 번 보답 같은 순간이 되었습니다. 취업이 되질 않아 끙끙댔던 속상한 마음들이 깨끗하게 삭제되었어요. 할머니에 의해서 말이에요. 취업을 했다는 사실도 기뻤지만 그로 인해 기뻐하는 가족들을 보는 것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때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석 달째 되던 달입니다. 부모님께서 또 다 출근을 하시고 저도 회사에 갔다가 제가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왔던 날이었어요. 방에 계셔야 할 할머니께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누가 왔나 싶어 문 앞까지 나와 보시는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갈 때까지도 할머니 모습이 보이질 않아 당황했었어요. 할머니! 하고 불러보아도 기척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다 열어보고 화장실까지 확인해도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잠깐 어딜 가신 건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벨소리가 저희 집 주방에서 울리는 겁니다. 핸드폰도 놓고 나가신 모양이었죠. 주방에서는 뭘 하신 건지 여기저기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 핸드폰도 놓고 나가셨어. 그러니까 말이야. 한 번도 핸드폰 같은 걸 안 챙기고 나가신 적이 없는데. 일단 내가 동네에 한번 찾으러 나가볼게. 엄마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 아빠한텐 내가 전화할게. 저는 전화를 끊으며 곧장 핸드폰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머니를 찾아 나서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냥 냅다 골목마다 할머니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하고 불렀다가 김순자 할머니! 하고도 불러보기를 여러 번. 아버지께서 오시고 둘이서도 같이 열심히 할머니를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 이마에는 한겨울인데도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침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그렇게 3시간가량을 그렇게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을 때였습니다. 마침내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달려간 경찰서에서 3시간 만에 찾은 할머니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승원이, 우리 손주 밥 먹었어? 할머니의 한 손에 꼭 쥐고 있는 은박지. 할머니께서는 배고프지? 라고 하시며 그걸 제게 내밀어 보이셨습니다. 고소하고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김밥인 것 같았죠.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핸드폰은 왜 놓고 나가시고? 여긴 왜? 할머니께 다그치듯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하고 잦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모두가 할머니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 처음 보는 눈빛, 그리고 처음 보는 말투로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얼른 먹어, 우리 승원이. 할미가 넣어주려고 김밥 싸왔어. 오늘 우리 복돼지 소풍 가는 날인데 할미가 그만 깜빡하고 너를 그냥 보냈지 뭐야?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품에 와라 끌어안으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표정과 말투가 충격적이었고 소풍 가는 날인데 깜빡했다는 그 말씀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무슨 상황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나머지 한 손에 들린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수첩엔 늘 할머니께서 직접 하신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할머니께서는 꽤 오래전부터 그 수첩에 늘 무언가를 적곤 하셨습니다. 뭘 그렇게 적으시냐고 여쭈어 보면 할머니께서는 늘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적는다고 하셨었어요.
저는 수첩을 꾹 쥐고 있는 할머니의 손가락을 펼쳐내고 그 수첩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니 구불구불한 할머니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일 첫 장엔 아버지의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엔 어머니의 성함도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가장 큰 글씨로 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승헌. 그리고 괄호 안에는 복돼지 우리 손주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엔 알 수 없는 주소들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바로 할머니께 이게 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 가족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승원이 학교, 네가 알려줬잖아. 오늘도 그 주소로 김밥 싸서 갔는데 네가 없더구먼. 어디 갔었어? 밥은 먹었어? 할머니가 이상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하시는 끝마다 자꾸 제게 밥을 먹었냐고 물으시는가 하면 자꾸 제 소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풍을 안 간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더군다나 나는 지금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되었는데 업어 키우던 손주 생각에 원들 잘 먹는 손주 굶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김밥을 싸들고 주소만 보고 학교를 찾아가셨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날짜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다 못해 점점 많은 것을 잊어버리다가 끝내 저희 가족마저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좌절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할머니께서는 이미 조금씩 예감하고 계셨던 것 같아서였어요. 혼자 수첩에 갑자기 메모를 하신 것도, 주소와 전화번호를 열심히 적어두신 것도, 가족들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두신 것도 모두 당신께서 미래를 예감한 행동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혼자 힘들고 두려웠을 긴 시간 동안 저희들 중 누구도 할머니의 병세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 죄스러웠어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할머니께서 아직까지 완전히 정신을 잃으신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께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몰라요. 미안함에 눈물을 글썽이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할머니, 우리 다 까먹고 다 잊어버려도 내가 할머니 꼭 지켜줄게. 할머니 손 내가 꼭 잡고 절대 안 잃어버릴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할미 손주 믿지? 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는 손수건으로 눈두덩을 꾹꾹 눌러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 쭈글쭈글한 눈두덩이가 새삼스레 와닿았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한 번도 저희 할머니를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제야 늙기 전에 할머니 사랑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바꿀 수 없는 저와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께서는 저녁 근무로 업무 시간을 바꿔가시면서까지 할머니를 보살피셨어요. 낮에는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보살피고 저녁엔 아버지와 제가 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몇 번이고 어머니께 복대진의 학교 가야 하니까 얼른 나가자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승원이 학교 잘 다니고 있는지 오늘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 한다 고 핸드폰을 들고 수첩에 적힌 대학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려고 하시는 걸 어머니께서 뜯어 말린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보다 더 저를 부모님처럼 키우셨던 할머니께서 저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로 여기고 계시는 듯 했죠. 그땐 할머니께서 직접 담임 선생님들과 통화도 하고 소풍 때가 되면 직접 김밥을 싸주시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승원이는 이제 회사 다니잖아요. 오늘도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잖아요. 라고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말씀드리면 할머니께서 어머니의 눈을 빤히 쳐다보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꼭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 보듯 하는 눈이라 가끔은 할머니의 그 모습에
귀여운 마음이 들었다가도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고도 하셨습니다. 낮 시간 동안 내내 혼자서 할머니를 돌보셔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노고를 알기에 더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었지요. 취직한 회사에서도 잘 적응해서 오래오래 좋은 직원으로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게 효도하는 일 같았거든요. 비록 할머니의 시간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방송 같은 곳에 나오는 치매 어르신들처럼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상황이 좋은 편이셔 하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말이에요.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아닐 때의 저희 마음보다 당신께서 더 외로워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음껏 사랑해드리는 것뿐이었어요. 26, 예민했던 그날 씻어온 상추로 저의 뒤통수를 내려치실 때 그때라도 더 많이 안아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릴 걸 후회가 됩니다.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안겨드렸어야 했는데 왜 늘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두고도 회사 생활은 잘 해내야 했습니다. 제 명함을 받아들고 깜짝 놀라며 기뻐하시던 할머니의 그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저를 자랑스러워 해주시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착실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회사에 다니던 어느 날부터였어요. 할머니로 인해 회사 생활이 난감해지기 시작한 것은 여보세요? 네? 누구요?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주승원 사원이요?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조용히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나던 사무실에 전화가 울렸고 막 전화 업무를 보시려 했던 대리님께서 전화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에 어쩐지 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대리님이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대리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대리님께서 제 얼굴도 보지 않으시고는 아, 승원 씨 할머니께서 전화 오셨네요. 승원 씨 일 잘하고 있느냐고 잘 부탁드린다고요. 승원 씨 할머니랑 친해서 좋겠어요. 부럽네. 괜찮으니 자리로 가봐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로 가라는 말씀에 얼떨결에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꾸벅 숙이곤 자리로 돌아갔지만 어째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학교도 아니고 회사에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 왜 전화를 하셨는지 대충 알 것 같았지만 솔직히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말자, 창피해하지 말자 계속 되뇌이고 다짐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날 업어 키우신 할머니께서 학교에 전화를 하시던 기억으로 회사에 전화를 걸으셨던 모양이었거든요. 얼마 전 할머니께 자랑스레 내밀었던 저의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해봐도 역시나 거기 적힌 회사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신 것 같았어요. 대리님을 번거롭게 해드린 것은 죄송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를 틈타 팀장님께서 제 자리에 와 서 계시더군요. 팀장님의 얼굴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승원 씨, 좋겠어요? 할머니 사랑 듬뿍 받아서 방금 전화 오셔서 손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던데 말씀도 엄청 점잖게 하시고 승원 씨, 할머니께 잘해야겠어요? 팀장님의 말을 끝으로 사무실 직원들이 하나둘 팀장님의 말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워요. 나도 할머니 보고 싶다. 옆에 계실 때 잘해요. 하는 말들이었죠. 할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하셨다는 것에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직원분들이 전부 웃으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어요. 일하는 시간에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웃으면서 넘어가 주신다는 것이 말이에요. 물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죄송하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어쨌든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었으니 말이에요. 그 후로도 할머니께서는 종종 회사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처음 전화를 걸어오셨을 때 어머니께 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머니께서도 몹시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었습니다. 분명히 통화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하신 건지 모르겠다고요. 아마 할머니께서 어머니 몰래 어디 숨어서 속닥속닥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우리 할머니가 마냥 귀여웠지만 그것보다 난감한 마음이 제일 컸어요. 다행히 몇 번이나 반복되는 같은 상황에도 직원들 모두 번갈아가며 할머니의 전화를 반갑게 받아주셨지만 그래도 직원들께 더는 민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아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잔뜩 긴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할머니께 전화가 걸려오지 않아 살짝 긴장이 풀렸을 무렵 주임님께 업무 보고를 드리던 중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부장님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전화를 받아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여보세요? 네, 어디시라고요?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손주분 회사 부장입니다. 승원 씨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고요. 일도 야무지게 합니다. 네네, 걱정 마세요. 네, 들어가세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할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또 새빨갛게 불타올랐어요. 주임님이 저를 쿡쿡 찌르며 얼른 부장님께 가보라고 웃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부장님께 다가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지만 부장님과 그리 자주 대화를 나누어 본 사이는 아니라서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역시나 여태까지의 다른 직원분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승원 씨, 잠시 저 좀 볼까요? 부장님의 그 말에 온몸의 털이 쭈뼛하고 돋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부장님을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부장님께서 물어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왜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건지 내가 우리 승원 씨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분명 다정히 따뜻하게 물어오셨지만 죄를 지은 사람처럼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은 기분. 여태까지 다른 직원들께는 구태여 묻지 않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회사에 전화를 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신경 써서 보살피고는 계시는데 자꾸 어디 숨어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할머니께서 학교로 전화를 하시던 기억으로 회사에 전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더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뱉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부장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헷갈렸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회사에 폐를 끼쳤다면 말씀드려야 맞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긴장 속에 부장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부럽다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였나 보네요. 그런데요, 승원 씨, 나도 부럽다.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기억하실 때 더 잘해드리세요. 할머니께서 손주를 많이 사랑하시나 본데 손주도 할머니 많이 사랑해드리세요.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전화야 뭐 하실 수도 있죠. 그거 받는 거 몇 분이나 된다고. 잠깐인데. 나도 방금 막 잠이 몰려오던 찰나에 할머니께서 전화 주셔서 잠이 싹 달아났다니까. 그런데 부장님의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직원분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할머니께 잘해드리라는 말씀들이 꼭 그런 저희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답니다. 꼭 잘해서 일이라도 더 잘해서 이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회사 일에 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 걸 다 아시면서 느닷없이 전화를 주실 일이 없다는 걸 알기에 다급히 회사 복도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승원아,
할머니가 없어지셨다. 할머니께서 없어지셨다니. 지난번 일이 생각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때는 운이 좋게 경찰의 눈에 들어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지만 불안했어요. 어디로 가셨을까? 또 학교로 가셨을까? 짐작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린 문 너머로 부장님께서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지만 머릿속엔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 핸드폰은 가지고 나가신 것 같으냐고 어머니께 여쭈어 보던 그 순간 회사 전화를 받던 부장님께서 뒤를 돌아 저희 자리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란 얼굴, 당황한 안색이었어요. 핸드폰에 대고 있던 귀를 얼른 떼고 저도 부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장님께서 사무실 직원들을 몽땅 데리고 복도로 뛰쳐나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건물에 불이 났답니다. 전부 다 1층으로 피합시다. 얼른! 갑작스럽게 계단을 우르르 뛰쳐나가는 직원들을 따라 그렇게 저도 얼떨결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빠져나왔을 때 제 눈앞에 보이는 기막힌 장면에 넋을 놓고 말았어요. 할머니? 승원아, 우리 손주 괜찮으냐? 회사 앞에는 어머니께 말도 없이 집을 나섰던 할머니께서 두 손 가득 과일 상자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대체 할머니께서 어떻게 여기에 계신 건지 말이에요. 통화 중이던 어머니께 할머니를 만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연신 제게 괜찮으냐고 물으시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여긴 어떻게 오셨냐는 물음에 할머니께서는 우물쭈물 과일 상자를 내미셨어요. 저는 그제야 할머니의 정신이 돌아오셨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네가 준 명함 보고 찾아왔지. 내가 잊을만 하면 전화를 해대서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분들한테 죄송스럽더라고.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마침 시장 가니까 맛있는 과일도 있고 해서 왔는데 글쎄. 정신이 돌아오신 할머니께서 그간 회사에 전화를 한 것을 어머니께 들으시고 과일을 사들고 찾아오셨던 것이었어요. 죄송하단 말도 전하시고 좋은 과일도 전하고 싶었다며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시는 할머니가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장님께서 저희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할머니, 저 방금 통화했던 김 부장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할머니께 꾸벅 인사를 건넸습니다. 알고 보니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고 회사를 찾아왔던 할머니께서 계단에 불이 붙은 걸 발견하고 냅다 전화를 걸어오셨고 할머니의 그 전화를 부장님께서 받게 되신 후 저희가 무사히 대피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계단에 서서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걸 달려가 붙잡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할머니께서는 방화범을 붙잡지 못해 미안하다며 인상착의를 설명하셨어요. 하필 그 장면을 할머니께서 발견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직원들은 놀란 할머니의 마음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곧이어 온 소방관들이 남아있는 불씨가 없는지 안전하게 불을 꺼주셨고 뒤이어 경찰관들도 도착했어요. 그들은 방화범을 잡기 위해 할머니의 목격담과 CCTV를 참고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놀란 가슴을 붙잡고 회의실에 계시다가 달려오신 어머니와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은 모두 할머니 덕분에 큰일 없이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할머니 덕분에 큰 화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직원들 덕분이었어요. 만약 회사 사람들이 할머니와 그 전화를 귀찮아만 했더라면 저희는 계단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지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께서 그 상황에 회사로 전화를 걸 수 있었던 건, 아니, 할머니께서 멀쩡하신 정신으로 회사에 찾아오실 수 있었던 건 모두 그동안
할머니께 친절히 잘 대해주신 직원들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쩌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고 감사한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모두 회의실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회의실에 사이사이 비집고 서서 모두가 사장님의 입만 쳐다보았어요. 저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에 다 같이 모인 것은 입사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의 입에서 그 순간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주승원 사원? 그랬더니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고작 제 이름 석자만 호명하셨을 뿐인데도 말이에요. 어리둥절한 제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힐끔 옆에 있는 동료 사원의 팔꿈치를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료가 씩 웃었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인즉 회사에 큰일이 있을 뻔한 것을 저희 할머니께서 막아주셨기에 감사함을 담아 할머니와 제가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휴가와 포상금을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덕분에 회사에 불을 질렀던 방화범도 붙잡았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놀라고 얼떨떨했지만 어쩌다 보니 저는 사장님의 손을 붙잡고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며 그리고 언제든 회사로 편하게 전화주시고 찾아오셔도 괜찮다는 말도 꼭 전해달라고까지 하셨어요. 마음이 뜨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언제 또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일이 있을까? 할머니 덕분이었고 또 직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박수를 받고 있을 수만은 없어 용기를 내어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덕분이라고 해주시는데 사실 이 모든 건 직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대뜸 전화를 걸어오셨을 때도 또 심지어는 그게 꽤 긴 시간 동안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는데도 늘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저희 할머니께서도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입니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지급해준 휴가와 포상금으로 할머니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멀리 떠나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집이나 집 근처 도심이 아닌 곳은 함께 가보지 못했던 할머니와의 여행이라니 떨리더군요. 정신도 온전치 못한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괜히 갔다가 승원이 너만 고생하지. 할미는 괜찮으니 가려거든 네 엄마 아빠랑 다녀오거라. 그러는 과정에서 할머니께서는 못 이길 고집도 부리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의 손을 잡고 여행길에 올라주셨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가서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추억 만들자. 나한테는 과거로 돌아간 할머니도 지금의 할머니도 다 똑같이 사랑하는 할머니야. 그래서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없어. 여행을 떠나는 길, 할머니께서는 다시 시간을 거꾸로 가셨지만 여행지 중간중간마다 정신이 돌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제게 할머니란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래도록 저희 가족의 곁에서 사랑스러운 할머니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와의 여행은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회사 직원분들과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그 좋은 분들 사이에서 지금도 여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더 잘하는 직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급, 또 다음 진급까지도 오래오래 지금의 이 직원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함께 있으면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조금 뚱뚱하고 조금 둔하더라도 저도 그런 사람이겠죠. 끝으로 저희 할머니와 직원들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